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추석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 랭킹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장희찬 청년재단 이사장,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명절인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재명 기소, 그리고 김혜경은 계속 수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죠. 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판가름 나겠죠. 앞서 이 대표 지난 2018년에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 얘기로 시작할까 하실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남의 상고를 기억한다. 자, 그러니까 2018년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때 TV 토론회 할 때요. 친형 강제 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 이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2심에서는 벌금 300이 나왔는데 대법에서는 최종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고발된 거 있잖아요. 지난해 10월 국감 때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받았다. 이거 검찰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 중에 김문기 그 개발 1처장 모른다 했던 거 이거 역시 이제 검찰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검찰은 저 2018년 때는 이제 토론회기 때문에 약간 즉흥적 발언이다 이런 걸 인정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국정감사 그리고 언론 인터뷰에서 저렇게 얘기한 것은 즉흥적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대표가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게 검찰 판단의 주요 요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엔 저게 굉장히 큰 관건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핵심적인 거죠. 핵심입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건요. 예. 나쁜 짓이긴 하지만은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거짓말이 범죄가 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서하고 재판에서 위증하는 경우. 두 번째가 선거인데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속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선거 제도가 훼손이 되고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가 된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대법원 판례에 이렇게 그 공직선거법상에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취지가 이렇다라고 대법원이 그렇게 밝힌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사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대법원이 되게 엄격하게 처벌을 갖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현격하게 낮추어진 것이 조금 전에 봤던 그 대법원 판결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 중에 소극적이고 즉흥적인 그러한 발언은 허위 사실일지라도 이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난번 그 이재명 지사 당시 경기도지사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냥 TV 토론 중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방송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국정감사랑. 예, 네. 그래서 그 김 처장 관련해서는 방송 인터뷰였고 백현동 관련해서는 국감장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다라고 숙고하고 답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지난번과 같은 그런 판결이 나올 것이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네. 그 사이에 대법관들이 다 바뀌었을 거거든요. 아하, 예. 새로운 판사들, 새로운 대법관님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은 좀 주목하고 이재명 그 대표 측에서는 사실 좀 긴장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던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처장 가족들 왜 모른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뭐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3일장 동안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 날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검찰에서는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입증 자료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김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 대표를 시장이 아니라 변호사로 저장해놨다. 이것은 이제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 전 차장과 인적 교류를 했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호주 출장 등 함께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별도로 골프를 함께 치기도 했고 대장동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대면 보고를 받았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자, 정해찬 이사장님,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었다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몰랐을 가능성이 또 있을까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백현동 용도부지 변경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 공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좀 빠져나가기 힘든 아킬레스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네.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건 사람의 기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도의적으로야 의심스럽다 할지라도 이걸 기소할 수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언론에 공개된 증거를 보니까 검찰이 기소할 만큼의 자신감을 가지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입증 자료들을 근거로 확보하고 있다는 게 드러가 났습니다. 이를테면 이 돌아가신 김문기 처장의 핸드폰에 변호사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도 성남시장 당선되기 이전부터 밀접한 관계였다는 걸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핵심 증거죠. 공교롭게도 이 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되기 전에 이 시장 되는 운동을 할 때부터 함께 알고 있었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네. 성남시 인수위에도 들어갔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김문기 전 처장도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이 있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혹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골프를 친 것 그리고 신상진 신임 성남시장이 성남시 자료에서 해당 출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추가적인 사진도 많이 제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증거들이 갖추어져 있으면 단순히 내가 기억이 안 났다라는 문제로 회피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 사실 한 가지 예만 짧게 들어드리면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7인회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안성에 있었던 이규민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의원직이 박탈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잘못 써서 의원직이 박탈됐습니다. 어허, 그 표현 잘못 썼다고? 이게 일반인의 시선으로 볼 때는 예. 아니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싶지만 네네. 법원에서 볼 때, 수사기관에서 볼 때는요. 그 정도 고속도로랑 자동차 전용 도로만 잘못 써도 유권자들이 기망해서 이 선거 제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판결해서 국회의원직을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비하면 이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것은 훨씬 더 비중이 큰 허위 사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사면 초과에 몰린 것 같습니다. 좀 전 네. 그래픽 다시 한 번만 주실래요? 그 김문기 처장 알았다 해서 이제 등장했던 CG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김문기 처장을 이 대표가 몰랐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이제 재판에 넘기면서 아니 알았으면서 왜 몰랐다고 합니까?라고 하면서 주요 근거가 저 밑에 적혀져 있는 것들이에요. 아까 한은희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최 교수께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저 정도의 근거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시장 때 김문기 처장 몰랐다라는 그 주장을 일관되게 해오고 있습니다. 저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 근거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재명 지금 대표를 변호사로 저장했다고 하는 게 이름을 저장했다고 하는 것만으로 그때 잘 인식하고 있었냐 하는 부분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만나서 명함을 줄 수 있고 아니면 김문기 처장이 그 당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로 만나서 명함을 받아서 그 사람 이름을 저장해 놓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변호사로 활동할 때는 시민활동가 운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거기다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본인의 업무 관련해서 성남시청이나 아니면 성남시청 산하기관에 일하는 분들하고 접촉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것만으로 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남시장 때는 몰랐지만 경기도지사 때는 알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대장동 관련 업무를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김문기 처장을 잘 알고 있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 산하기관 직원이었기 때문에 얼굴은 알지만 그분이 정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검찰이 제시하는 전원 조건들이 정말 명백하게 이재명 그다음 지금 대표가 당시 김문기 씨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법원이 최종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을 하겠죠. 사법부의 판단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검찰에서는 이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에 내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먼저 관련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저희가 다 조사한 다음에 답변을 했어요. 협박이라고 할 만한 그게 전혀 없다라는 회신을 수사기관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성남시 판단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공문 2개. 그걸 가지고 뭐 직무유기로 뭐 협박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뭐 수사기관이 판단할 일이죠. 국토부가 당시에 이제 성남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제목은 종전 부동산 용도 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을 이제 성남시에 국토부가 보낸 건데 뭐 이런저런 내용이 있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귀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라고 보냅니다. 근데 저러한 것들을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제 협박이었다, 뭐 직무유기 운운하면서 협박했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검찰은 아니 저 공문 내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어디 협박으로 느낄 만큼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입장인 것이고 우리 박상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귀시에서 적의 판단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알아서 하시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아까 최 교수도 그랬고 이제 정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나는 저 문구 하나지만 그렇게 느꼈다라고 이제 강력히 주장을 할 거예요. 다만 상식에 따라서 판단을 해본다면 귀시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명백한 저 문구만으로도 협박이나 압박 이상의 협박은 좀 더 센 용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기는 참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골프 얘기 잠깐 아까 나왔었는데 골프라는 운동이 그렇습니다. 4시간이 넘게 그 아들한테 자랑하잖아요. 까맣게 탔다. 한 카트를 타고 이동을 하거나 걸어서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실무 직원, 모르는 직원하고 칠 수가 없는 운동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골프에 관한 것을 좀 아시는 분들이 생각해 볼 때 4시간 동안 과거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안기부의 도청을 우려해서 골프를 좋아한 이유가 밖에 나가서 은밀한 얘기 나누려고 골프를 쳤다는 얘기를 수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투는 보겠지만 저는 그 일상적으로 찍힌 사진 말고 골프를 친 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한 언론에서는요. 이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서면 답변이 A4용지 한 장 분량도 채 안 되는 5줄 미만의 답변서를 보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차피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또 이 대표 측에서는 뭐 검찰 답변보다는 재판에서 다퉈보겠다. 뭐 이런 의미였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검찰이 그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출석 요구서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게
그 김현지 보좌관이 문자를 갖다 보낸 게 찍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찍혔냐면은 전쟁이다라고 찍혔어요.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출석은 못 하겠고 왜냐하면 포토라인에 이제 추석 전에 서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까 대신에 이제 자세한 답변서를 보낼 것이다라고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보니까 답변서가 5줄 미만짜리 답변서가 나왔다는 거니까 과연 이것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인가? 전쟁에 임하는 태도가 이렇게 맞나?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은 들고요. 보통은 얼마나 보냅니까? 그런 답변서나 이런 입장문은요? 사실은 검찰이 이렇게 질의서 보낸 경우 거의 없고요. 거의 네. 100%, 한 90% 이상, 한 99%는 다 나가가 출석해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하죠. 네. 하지만 이렇게 답변서를 갖다 한다라고 하면 네. 일반적인 경우엔 내가 할 말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기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혹시 이 답변서를 보고 기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선회를 갖다 하자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어차피 기소가 될 거고 검찰한테는 이야기해봤자 씨가 안 먹힐 테니까 그 형사 재판에서 진검승부 해보겠다. 네. 이런 식으로 선회는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5줄 그 답변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쟁에 임한 태도로서는 불량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본인이 이제 기소가 된다는 사실을 본인의 지역구 계양에 있는 시장을 돌면서 추석 인사를 하던 중에 아마 그 소식을 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산시장입니다. 계산시장.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음지만큼 양지가 있다. 이게 다 양면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는 이제 기소가 된 이후에 소셜미디어에 검찰의 억지 기소다, 사필 규정이다라는 글을 올렸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기소한 게 탄압이라고요? 그럼 절도 혐의자 조사 시에는 도둑 탄압하는 겁니까?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그래픽 넘겨주시죠. 이 이재명 대표의 이번 허위사실 공표, 이 공선법 위반 혐의가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것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지금 그래픽에 저희 큼지막하게 적혀져 있는 대로 저러한 것들이 박탈되거나 토해내거나 이래야 됩니다. 장혜찬 평론가 이게 굉장하네요. 저 세 가지 사안은 뭐 이재명 대표한테는 치명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요. 예.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의 소환 통보나 기소 이후에 민주당이 당 지도부를 다 모아서 또 한밤중에 긴급 최고위 회의까지 열어가면서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마치 이번 기소가 정부가 시킨 것처럼 그런 정치적 공세, 공방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게 네. 결국 대법원에서 조금 이해 안 되는 이 판결로 무죄 취지 환송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되었을 때 그때 정부는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TV 토론 중에 나온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허위사실 의혹이 있는 발언을 가지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기소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선거 과정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허위사실 의혹이 있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게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상관없이 검찰은 기소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걸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다라고 몰아세운다면 2018년도 선거에서의 발언으로 기소까지 하고 3심까지 가게 한 그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었었는데 그때 기소한 건 그럼 무슨 정치 보복인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정치 보복이었나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잘못 쓴 게 더 큰 허위사실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골프까지 같이 치고 10박 넘게 해외 출장까지 같이 다녀온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하거나 또는 공문에서 단 한 번도 직무유기와 관련된 언급이 없는데 내가 국토부 협박받아서 용도 변경해줬다고 국가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어떤 게 더 큰 허위사실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전자의 경우 비교적 일반 상식에서는 약소해 보이는 고속도로 자동차 도로 문제로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왔어요.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구나. 근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괴멸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총공세에 들어가서 이걸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전환하고자 애를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서 얘기 들은 것처럼 이번 기소가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 이 대표 기소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나라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 권력도 국민들의 촛불 앞에서 내려왔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신공안 시대로 돌이키려고 하는 이 부분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이루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장동 몸통 운운하더니 몸통은커녕 꼬리도 못 잡고 증거를 잡고자 압수수색조를 벌이더니 증거는 못 잡고 말꼬리, 기억의 꼬리, 느낌의 꼬리, 주의 주장의 꼬리, 생각의 꼬리라도 잡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역대급으로 치졸한 짐승 같은 정권이고 정치감 못하는 쪼잔한 대통령입니다. 검찰의 칼로 흥한 자 검찰의 칼로 쓰러질 것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는 달리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미뤘습니다. 네, 보시면요.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해서 김혜경 씨에 대해서 계속 수사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추가 수사는 가능하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부담이 됐던 걸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모르겠어요. 검찰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아마 이제 김혜경 의사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죠. 이게 사실 이번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건 78,000원 사용건이거든요. 나머지 건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이고. 그러니까 지금 배모 씨가 사용했다는 2천만 원 정도의 그 검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중에 이제 김혜경 여사 관련된 게 200만 원 정도 있다고 지금 검찰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번 건은 사실은 그 민주당 의원 부인 세 분과 식사했던 그 자리에서 그게 과연 7만 8천을 누가 계산했냐의 문제 논란이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혜경 여사는 계속 모른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배모 씨가 다른 분하고 알아서 계산했다. 이게 이제 증명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모르고 배모 씨가 직접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고 증언을 해버리면 그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검찰 입장에서. 네. 그래서 아마 기소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제 이번 건은 기소를 못하더라도 추후에 법과 사용 관련해서는 계속 수사를 해서 기소할 목적으로 아마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 여부를 추후에 판단하겠다 이런 것이니까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쌍방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일컬어지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할 때 밑에 있었던 평화부지사 이화영 그래픽 좀 주세요. 그런데요, 이화영 당시 이제 이 평화부지사 경기도 이 부시장이 이화영 사장이 사회이사, 쌍방울 사회이사를 했거든요. 이화영 이분이. 근데 이 쌍방울을 나온 퇴임 후에도 쌍방울 소유의 카니발 차량을 사용하는 등 뇌물 액수가 수억 원에 달한다. 쌍방울로부터 이화영 지사가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거예요. 법인카드 얘기도 나왔잖아요. 쌍방울로부터 사회이사를 퇴임한 이후에 평화부지사 킨텍스 사장으로 있으면서도 쌍방울의 법카를 1억 이상 쓴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수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화영 지사는 쌍방울과 소통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박상기 의원님 어떻습니까? 검찰이 저 쌍방울도 이재명 대표의 그 산의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지금 이화영 지사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이화영 지사란 사람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이제 법적인 부분은 뭐 월 300만 원을 썼느니 카니발 차량을 내 차처럼 썼느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쌍방울이 이 경기도 평화지사 시절에 부지사 시절에 대북협력 사업에 이제 적극 뛰어들게 되고 거기에 이제 후원금을 댄 것으로 지금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 그 내복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내복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 사안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대북 사업에 어떤 큰 이권이 있는 그런 그 사건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이 법인카드 사용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네.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뭐 이해찬 대표와의
이화영 지사와의 이 뭐 관계는 뭐 정치적으로 이제 그런 관계에 얽혀 있다는 것이고 이해찬 뭐 전 대표가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다 이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니까 그건 오해 아니죠. 없으시기를 예. 바라고요. 예. 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쌍방울 커넥션이 드러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도 구하기에 나설 것이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측과 쌍방울과의 거미줄처럼 얽힌 실타래가 드러나고 있고 쌍방울로부터 나온 돈이 이재명 의원을 위해 또는 이재명 의원 측근을 위해 쓰인 정황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의 인연이 과연 내복 한 벌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이어 이화영 일병 구하기에도 나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쌍방울과의 인연에 대해서는요. 내복 하나 사입은 것일 뿐 잘 입고 있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관성 밝혀낼 수 있을까요?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쌍방울하고 경기도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카드 이제 경기도 부지사한테 부지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가 계속 결제가 되는 것을 용인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행사 비용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쌍방울이 수억 원, 쌍방울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이라고 한 작지 않은 돈을 지원을 갖다가 했다. 거기에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 두 가지는 다른 사람 문제니까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나 아니면 뭐 경기도 문제니까 그 이재명 대표 자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일 그 핵심은 뭐냐면은 변호사 비용이거든요. 변호사비 대납. 변호사비 대납을 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의혹들이 사실 객관적으로 많이 드러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어떻게 밝혀낼 것인지가 관건이 될 건데 제가 곰곰이 내복 이야기 듣다가 좀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요? 그 쌍방울 하면은 옛날 이덕화 씨가 CF 찍었는데 예. 쌍방울 내복이 트라이입니다. 네. 근데 그 트라이를 명사형으로 하면 트라이얼이거든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트라이얼이 형사 재판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이 괜히냐 씨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자, 이번 뭐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실까요? 쌍방울과 당시 이 지사 간의 관계, 그 중간 매개체로서 이화영 부지사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30개월 동안 한 1억 원 썼다 그러면 월 한 3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건데 그 정도면은 품위 유지비 정도로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관계였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든든한 스폰 정도 뭐 그런 관계였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있다 이런 그림으로 지금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약한 고리로 지금 본 거 아닌가 그 사건에서. 네, 그렇게 읽혀 줍니다. 그런데 장해찬 우리 이사장께요. 어쨌든지간에 지금의 이런 이화영 부지사를 둘러싼 의혹은 엄밀히 말하면 아까 정 변호사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밝혀진 게 없어서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그 수사까지 이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장 이사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직 이 사법적 잣대가 쌍방울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도덕적 관점, 또 국민 눈높이의 관점에서 주변 측근들이 쌍방울과 관련된 특혜 의혹에 이렇게 많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킴으로써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 상황을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동규 전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고 김문기 전 처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도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이런 진술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만약 지금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뭐 법인카드다 차량을 제공받았다고 한 이화영 전 부지사나 또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이 대법원까지 갔던 이 법적 공방에서 변호인 역할을 했던 이태영 변호사, 그 로펌에 쌍방울에서 20억을 보내고 어느 날 갑자기 20억이 회수되었다고 하는 수상한 자금 거래 내역도 지금 공개가 되었잖아요. 네. 그런 로펌 관계자들이나 또는 해외에 도피하고 있는 쌍방울의 실질 오너들이 만에 하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또 만에 하나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되어서 수감된 상태에서 계속 조사가 이어진다면 네. 그때 그들이 공교롭게도 전부 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웠기 때문에 뭔가의 연관성에 대해서 진술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측근들이 이렇게 쌍방울과 많이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닌가, 숨이 턱턱 막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그렇고 이번 쌍방울 뭐 이화영 지사 건도 그렇고 부지사 건도 그렇고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니까 저희가 한번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와 특검. 네, 추석 민심을 놓고 여야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소에 김건희 특검법 발의라는 맞불을 놨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뒤늦게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으니까 그에 맞불을 놓고 물타기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겠다고.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 논문 자질 철회와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길 촉구합니다. 진짜 이러다가 민주당이 이제부터 이제 특검하는 거 아닌가, 툭하면 검찰 특검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추석 밥상에 올려가지고 뭐 우리 저 김건희 여사한테 무슨 큰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 현혹하려고 하는 그냥 정치 공세용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김건희 특검법이 나왔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듯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최진봉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죠. 아하, 왜냐하면 수밖에 지금 없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도 김건희 여사 서면 조사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소환 조사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학력 경력 그 허위 의혹 관련해서도 사실은 고발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러니까 관련된 대학이 5군데에서 못하는데요. 거기 압수수색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는 조사한 적도 없었고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제출한 정보만 가지고서 결론을 내린 상황이고요. 네. 이런 상황이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적 의혹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 김건희 여사가 범죄가 있냐 없냐 그걸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뭔가 좀 찝찝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 털고 가야 된다. 이런 국민적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믿을 수 없으니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이번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보자. 김건희 여사 말씀처럼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건 뭐 특검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결과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특검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적 의혹에 대한 수사를 명확하게 하자라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최 교수께서는 뭐 이쯤 되면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 우리 두 분 중에서 왜 이 시점에 김건희 특검이 필요합니까? 어불성설입니다. 혹시 그런 입장이 있으세요? 예, 제가 이번 특검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예. 법사위에서 패스트 트랙을 밟아야 되잖아요. 네. 국민의힘 김도우 위원장이 이걸 허용해 줄 리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캐스팅 보트가 바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조정훈 대표는 더불어 시민당에서 비례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좀 더 가까운 성향의 국회의원입니다. 조정훈 대표가 이 특검법에 반대하면서 추석 밥상머리에 특검 올려서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일갈했어요. 어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수사는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샅샅이 들여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들의 가장 이 숙적이자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조사하는데 제대로 안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특검이 발의되거나 통과될 때는 이게 특정 정권에서 수사를 해서 뭔가 공정한 수사가 아니다라는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 특검이 통과되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1년 6개월 이상 네. 이성윤 주감지검장이나 이정수 중앙지검장 그때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죠? 바로 추미애 박범계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1년 6개월을 탈탈 털었는데도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특검하자는데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걸 국민의힘 정치인이 아니라
민주당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말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국민 대다수가 특검의 당위성에 동의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특검은 이제 국회에서 뭐 법사위를 통과를 하든 안 되면 팩트를 태우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김건희 특검법이 일단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별 입장이 없다면서 무대응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아 한복을 입고 인사에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가위입니다.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국민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희망의 보름달을 품는 추석 연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인사를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한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저 인사가 이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2분 30초 정도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했는데 2분 30초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단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고 아까 보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김정숙 여사가 문 대통령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추석 인사를 영상으로 내놓았는데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도 역시 김혜경 여사가 옆에 없어요. 그냥 이재명 대표 혼자서 추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김건희 여사가 말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는 아예 김혜경 여사가 옆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혁준 변호사 보시기에는 왜 그런 걸까요? 뭐 의도가 있는 걸까요? 뭐 일단은 두 분 다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라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한 분은 기소가 될지 말지 거기까지 그 포인트까지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검을 발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더 근본적으로 사실 김정숙 여사 이전의 영부인들께서 설이나 추석이나 이럴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없었으니까 그랬고 그 이전에 심지어 그 가장 활발하게 사회 그 활동을 하셨던 분이 이희호 여사 아니셨습니까? 근데 이희호 여사가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말씀하셨던 기억이 사실은 안 나고요. 오히려 김정숙 여사가 좀 특이했던 케이스다. 제가 봤을 땐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 국민들이 결국은 대통령을 선택한 거지 뭐 영부인까지 선택한 뭐 참고는 했겠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뭐 굳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이상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추석 연휴 첫날이었던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한 요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취임하고도 또 한 번 우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거 끓으면 딱 맞춰 맞겠는데. 끓으면 딱 맞아요. 저기 제이기 오라고 그래요. 이거 끓으면 안에 있는 게 빠져나오니까 좀 있으면 염증치기 딱 될 거거든요. 괜찮으세요? 네. 찌개나 이런 거 드신다는데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필요한 거 있으면 더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명동성당에서 배식 봉사를 한 것인데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저 똑같은 저곳에서 내가 당선이 되면 또 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뭐 지킨 거다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엔 이준석
정진석 두 사람 간의 대결인 걸까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제 새 비대위원장이 당내의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으로 이제 결정이 됐죠. 그런데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아주 뼈 있는 말을 건넸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이거 전국이 끝나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그 당 개정안과 이제 또 임명안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되겠죠.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8일 날 그제네요. 이준석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도 또 가처분 신청을 낸 거예요. 그러자 정진석 위원장 한번 보세요.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긍정적인 결말을 예상하기에는 국면이 넘어왔다. 이준석하고는 이제 끝났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습니다. 박상규 의원은 저 말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두 사람은 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그 육모방망이 사건, 불라바라고 불리는 거를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올 때 그걸로 이제 시작해서 두 사람이 설전을 벌였고 그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마구 공격을 하니까 정진석 전 이 국회 부의장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한마디로 뭐 소위부답하겠다. 소위부답. 네, 그 유명한 또 자기 정치적 스승의 말을 인용해서 소위부답했는데 이 말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겁니다. 아하. 이미 뭐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악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그 정치적 타협의 여지가 사라졌다라고 못을 박은 걸로 보고요. 예. 개인적으로도 지금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제 입장에서는 네. 자기가 이제 14일 이 법원의 판단만 넘어서면 당을 조기에 지금 수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진 거죠. 국회 부의장으로서 비대위원장까지 맡는 그런 리스크를 떠안았는데 과연 이게 이제 법원에 의해서 또 어떻게 될지 본인도 굉장히 지금 이 추석 연휴에 고심이 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요. 인터넷 유행 콘텐츠 밈을 활용해서 이건 뭡니까? 네. 예. 강아지 그림이 있죠.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리고 또 더 밑에 보시면요. 또 잘못을 반복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했는데 이런 밈을 활용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저격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법원에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 대표 입장에서는 쉽게 끝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국민의힘에 계속적인 공격을 하겠다는 의지라고밖에 안 보여요.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멈추면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이 싸움을 멈추고 조용히 있으면 그럼 본인한테 뭔가 반대적으로 급부가 내려올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과는 이미 아까 정진석 부의장도 얘기하셨지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더 이상 뭐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 함께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 흔들어서 본인의 존재감을 키워가면서 본인이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은 국민의힘을 흔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국민의힘을 흔들어서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역할 때문에라도 이준석 대표가 멈추진 않을 거다. 계속 갈 거라고 봐요. 계속 갈 거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비대위 판결이 비록 만약에 본인한테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정치적 공격은 계속 할 겁니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네.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확대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네. 어쨌든 14일 날 이제 가처분 신문한 결과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또 한번 뭐 국민의힘이 뭐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예단할 수 없겠으나.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이런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해서 그제 도어스태핑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죠. 듣고 오시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결자 해지란 말씀에서 대통령과 전 대표의 갈등을 본인이 직접 푸셔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할 만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그거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근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윤 대통령이 그제 이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 하든 이런 거 여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자
이준석 전 대표가 바로 이러한 또 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어요. 나는 돈에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돈에 오히려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글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죠. 우리 장혜천 이사장은 어떻게 저거 보고 무슨 생각 드셨어요? 제가 이 전 대표가 올렸던 페이스북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전 대표의 SNS는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매 사건마다 이렇게 끝없이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특정 세대만 이해할 수 있는 밈을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또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과연 이 전 대표의 남은 정치 행보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지금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을 흔들고 윤석열 정부를 위기에 빠뜨려야 자신의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는 이 계산을 끝마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들 그래서도 안 되지만 설령 국민의힘이 더 어려워진다고 한들 국민의힘의 전통 당원들이나 윤석열 정부를 어렵게 만들어낸 지지자 국민분들이 그래 이제 힘드니까 이준석 전 대표 다시 받아줄게 잘해봐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다면서 오히려 더 차갑게 고개를 돌리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정부가 참 사상 초유의 탄핵이라는 아픈 역사를 통해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박근혜 정부와 내내 각을 세웠던 유승민 전 대표나 이런 분들에게 정치적 공간이 주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정부의 성향이나 이 정부의 활동 방향, 또 자신을 향한 대우가 지금 내 성에 안 차고 억울하고 분할 수는 있어도 그 모든 개인적인 어떤 이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만든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백의종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당원들과 국민들이 그 정치인의 진정성을 알아주고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나 없으면 안 된다. 나 없이 한번 망해봐라. 망하면 그때 가서 내가 구원투수가 될 거야. 이런 얄팍한 계산을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당원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준석 전 대표가 올린 그 강아지가 나오는 페이스북 그 짤을 밈이라고 하죠. 그걸 그대로 돌려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의 SNS 정치는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제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또 소셜 미디어에 한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지역구인 이준석 전 대표가 노원병에서 국회의원 출마 3번 했다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노원에 수락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락산에서 힘드니까 이제 좀 쉬운 대구 팔공산에서 서성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뭐 칠곡에도 있고 TK 지역에 많이 머무르고 있으니까 이 전 대표가 그러면서 국회의원 한번 해보거나 뭐 윤핵관들을 향해서 험지 출마를 해라라고 요구하든지 해라. 아직 국회의원 배지 경험도 없으면서 너무 오만한 발언 아니냐 이렇게 정진석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이 이 전 대표를 겨냥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동아일보 신동아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구자홍 차장이 칠곡에 직접 가서 4시간여 동안 이준석 전 대표와 직접 대면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 옆에 자리한 장혜찬 이사장 실명이 거론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먼저 듣고 오실까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은 이런 걸 거예요. 이준석이 없이 강기훈이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제 정치를 모르는 거죠, 그거는. 이준석이 없이 그냥 장혜찬이가 똑같은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체할 수 있고 없고 이전에 대선 때 한 줄 공약이라고 했던 거. 저는 그런 거 하라고 안 했어요. 대중은 이준석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때는 선거를 이겨야 되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죠. 네, 장혜찬 이사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저도 이준석 전 대표의 이 강성 팬덤층이나 나름 이 정치에서 그동안 기성 정치인이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낸 것은 선구자로서 인정을 합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부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다만 실무자로서 이름 없이 일하는 강기훈 행정관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언급한 저나 또는 보수 진영에서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많은 청년 정치 꿈나무들이 결코 이준석 전 대표의 대체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는 다른 길을 가고 싶고요. 계속해서 체급이 큰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나의 몸값을 올리고 유명해지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정말 동세대 청년들의 먹고 사는 문제, 힘든 문제, 이번에 광주에서 연달아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자립준비 청년들처럼 취약한 청년 계층을 챙기는 문제, 그런 민생 문제를 챙기는 새로운 청년 정치의 어떤 지평을 열고 싶고 그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성과 관심을 가진 청년 세대가 여러 명이 등장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
그 누구도 이준석 전 대표의 대체제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런 고민이나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런가 하면요. 신동아의 인터뷰에서 묻지도 않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먼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요? 예, 내후년에 총선을 앞두고서 한 장관을 키워서 내 자리에 앉히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과 이준석은 지지층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법무부 장관이 여기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이건 내부 분위기가 좀 이런 게 있다는 얘기일까요? 글쎄요, 저는 굉장히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게 기자가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질문한 것도 아닌데 이준석 전 대표가 먼저 저 한동훈 장관 얘기를 했어요. 그 머릿속에 라이벌로 의식이 된다는 이야기인가? 사실 한동훈 장관이 어려 보여도 이준석 대표하고는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 장관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뭐 내후년에 총선에 출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대체제, 보완제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지 간에 저는 참 한동훈 장관이 여야를 막론하고 참 키워주는데 다들 그 열심이구나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 네. 근데 물론 이제 이준석 네. 대표가 여당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동아 인터뷰 내용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번에는 저 멀리 저와 함께 영국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네 번째 주제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네 번째 주제입니다. 한국에서 생일상을 받았던 여왕 얘기입니다. A disruption that has brought grief to some, financial difficulties to many, and enormous changes to the daily lives of us all. And those who come after us will say the Britons of this generation were as strong as any. We are all devastated by the news that we have just heard from Balmoral. The death of Her Majesty the Queen is a huge shock to the nation and to the world. Queen Elizabeth II was the rock on which modern Britain was built. 네, 영국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면서 현대사의 산증인이라고 불렸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96살의 나이로 서거했습니다. 여왕이 마지막 공식 임무, 서거 이틀 전 리즈 트러스 새 총리를 임명한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있죠. 악수하는 오른손, 손등을 보시면 커다란 멍자국 같은 게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지팡이를 짚고 있는 여왕. 박상규 위원님, 이때 이미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기 이틀 전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손등이라는 게요. 네. 혈관을 찾지 못할 경우에 손등에다가 이 주사를 링거? 놓습니다. 네. 링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 이때 이미 그 찰스 3세, 찰스 당시의 황태자도 불러 모았고 가족들을 모이게 했잖아요. 네. 그 유명한 그 스코틀랜드의 벨모럴 성인데 여왕이 필립공을 만났고 또 여기서 약혼을 결심하는 그런 여왕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게 버킹엄 궁이 아니고 사실 이 스코틀랜드 에버딘셔에 있는 벨모럴 성입니다. 그래서 여왕이 가장 사랑했던 그 궁에서 이제 마지막 공식 임무를 수행하고 또 일주일 전쯤에는 승마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여왕이 벨모럴에 가면은 생기가 난다고 할 정도로 남편 필립공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고 네. 또 본인이 가장 사랑했던 공주 때부터 저기를 그렇게 가는 거를 그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차 대전 때요. 히틀러 때문에 저길 못 가게 되니까 여왕의 동생인 마거릿 공주가 도대체 히틀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벨모럴에 가는 걸 못하게 하느냐라고 화를 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여왕과 벨모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추억의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96을 일기로 영면했는데 우리 동양권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호상이다. 그야말로 평화롭게 국민들의 존경 속에 저렇게 별세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과연 국왕이 앞으로 있을까 싶습니다. 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제 서거하는 그 직후로 해서 이 버킹엄궁에는 저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쌍무지개가 떴답니다. 네. 서거 직후 이렇게 전후해서 쌍무지개가 저렇게 버킹엄궁 주변에 떴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그래서 뭐 현지 언론들은 영국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여왕 70년 동안 영국 역사상 최장기 재위 기록을 남겼는데요. 여왕의 과거 모습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만나보고 오시죠. I declare before you all that my whole life, whether it be long or short, shall be devoted to your service. Since 1952, I have witnessed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landscape, through which this country must chart its course. Together we are tackling this disease, and I want to reassure you that if we remain united and resolute, then we will overcome it. 네, 1952년 즉위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동안 영국과 세계는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여왕의 삶이 현대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그렇죠. 70년 216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 현대사의 그 굴곡 많은 현대사를 그야말로 생생하게 현장에서 목격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누구든 영국에 가면 여왕을 이제 아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네. 만나고 또 여왕이 어느 나라에 방문했을 때 국민들도 엄청나게 환영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영국도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그 모든 과정을 여왕으로서 지켜왔어요. 그리고 본인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강인하게 서 있었는지 하는 부분들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보니까 네. 여왕 재위 기간 동안 임명된 영국 총리만 15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역대 미국 대통령이 13명이 직접 대면에서 아련을 했고요. 네. 최장수의 군주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여왕의 삶 자체가 현대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영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구권에서 네. 그런 부분에서 여왕이 했던 역할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 여왕을 떠나보내면서 많은 세계 국민들이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 것이고 저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해찬 이사장은 어쨌든 우리 청년 정치인이신데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다라는 뉴스를 접하고 우리 장 이사장은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조금 낯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저희 세대 이제 2030 세대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떤 근현대사에서의 어떤 이 업적이나 모습에 대해서 그리 잘 알고 있는 세대는 솔직히 아닐 겁니다. 다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서거를 계기로 그동안의 근현대사가 다시 조명을 받으면서 긴 세월 동안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 영국이라는 국가 또 영연방의 정신적 지주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존경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많은 영국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마음도 들었던 게 어떤 게 부러우세요? 대한민국도 참 질곡의 근현대사를 겪었는데 네. 이게 정치 진영으로 나눠서 조금만 색깔이 다른 원로나 이 사회 지식인에 대해서는 너무 비난하고 평가 절하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에 한마음 한뜻으로 추도하고 안타까워하는 영국과 영연방 국민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나 원로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념이나 진영에 상관없이 좀 존중하고 그분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마음 한뜻으로 좀 우대하는 그러한 건강한 문화가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부러운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네. 자, 엘리자베스 여왕 우리 대한민국과의 인연도 있습니다. 기억들 하시는지요? 1999년 4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3박 4일 동안 국빈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하회마을을 여왕이 찾았던 모습 많이 화제가 됐었죠.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자, 엘리자베스 여왕 99년에 저렇게 3박 4일 하회마을 방문했을 때 맨발로 이렇게 입장하는 모습 아까 좀 전에도 보셨죠? 지금 영상도 나오고 있고요. 정혁진 변호사께 질문 드릴까요? 저 때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아마 여왕에게는 굉장히 낯선 그러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 음식도 그렇겠지만
흑기를 사실 영국의 여왕이 흑기를 걸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그러한 것은 서양 사람들은 사실은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을 때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워낙 그때만 해도 이미 70대이셨으니까 네. 뭐 굉장히 노련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즉위한 게 1952년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그 여왕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총 네. 13명의 대통령이 바뀔 때까지 그 계속 즉위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느낌이 확 오네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상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더 오랫동안 즉위했던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였죠? 누구냐면 프랑스의 루이 14세인데 루이 14세는 굉장히 어렸을 때 5살인가 6살인가 그때 즉위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오래 하셨지만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엘리자베스의 여왕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기록을 남긴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어제 주한 영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여왕의 영정 앞에서 묵념한 뒤 조문록에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였던 여왕과 동시대 시간을 공유한 것이 큰 영광이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게러스 위어 주한 영국 대사 대리는요, 영국 왕실과 본국의 대통령의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고요. 또 여왕께서 한국 방문의 소중한 기억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꽤 조문록에 윤 대통령이 길게 글을 남겼군요. 예, 어제 대통령이 조문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제 명을 달리하셨고 영국의 새 국왕 자리에는 누가 앉게 될지 바로 여왕의 아들이죠. 찰스 3세가 이제 이 국왕 자리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이 찰스 3세가 처음으로 대국민 연설에 나섰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그 따끈따끈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I speak to you today with feelings of profound sorrow. Her Majesty the Queen, my beloved mother, was an inspiration, an example to me and to all my family. And we owe her the most heartfelt debt. That promise of lifelong service I renew to you all today.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들 찰스 3세가 이제 박상규 의원 저 국왕 자리를 물려받게 됐는데 이 찰스 3세는 지금 나이가 73살인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 나이 이제 74시죠. 74. 네. 황태자 자리에만 64년 있었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요. 저 찰스 3세가 즉각 프린스 오브 웨일즈와 프린세스 오브 웨일즈를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장남인 윌리엄 왕자를 공식적인 왕세자와 왕세자 B로 했거든요. 영국에서 이 프린스 오브 웨일즈라는 호칭을 준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식으로 세자 책봉을 한 겁니다. 그것을 좀 이례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보통 한 2, 3년 걸릴 거로 봤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본인이 고령임을 감안하고 솔직히 좀 그 찰스 3세는 대국민 인기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꼭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처럼 존경을 받으면서 영면할 때까지 왕위에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윌리엄 왕세자가 책봉했다는 것은 본인이 왕으로서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영국 언론의 관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남의 잔치상에 벌써 양위 얘기를 하는 건 좀 이르겠지만 어쨌든 그 늦은 나이에 73세에 기록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 찰스 3세가 또 400개 단체에 후원을 하는 등 사회 활동도 열심히 한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준비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제 96세 나이로 서거를 했고 최진봉 교수께 좀 질문 드릴까요? 지금 영국은 이제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뭐 열흘간인가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뭐 국장으로 치러진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13일 날 여왕의 이제 관이 버킹엄 궁전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웨스트민스터 홀로 옮겨져서 닷새 동안 일반인들 공개를 합니다. 일반인들이 조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면 영면에 들어가는데 보통 영국 같은 경우에 유럽이 뭐 그렇긴 합니다만 교회 안에
이제 그 납골당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안치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국왕들이나 예전의 국왕들 대부분 다 지금 뭐 이렇게 성당 가시면 영국 성당 가시면 다 국왕들의 예전 시신들 뭐 이렇게 묘소를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 사원에서 국장을 진행하고 전국에서 그 당시에 2분간 묵념한 다음에요 윈저성 교회 지하에서 영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정혁준 변호사님, 사실 영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여왕의 장례식 이후에 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근데 사실은 엘리자베스 여왕 이전에 굉장히 유명한 여왕이 오랫동안 제위했던 빅토리아 여왕이었거든요. 빅토리아. 네. 그때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 최강의 나라 그랬는데 그때에 비해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때는 195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사에 있어서 그 이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여왕이 서거하신 다음에 영국이 다시 더 부흥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입헌 군주제니까 그거는 여왕이나 국왕의 그 몫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왕 서거 소식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우리말을 배워보는 유익한 시간 신압으로 우리말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우리 아름다운 우리말을 소개해 줄까요? 만나보시죠. 혜정 씨 얼마 전에 생일이었잖아요. 잘 보내셨어요? 어떻게 기억했네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못 챙겨서 너무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한턱 쏩니다. 아, 진짜요? 네, 스시 좋아하시죠?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일식집으로 모셔왔어요. 저 초밥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먹어볼까요? 네. 간장에 이렇게 와사비를 풀어서 초밥을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혜정 씨도 고추냉이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벌써 초밥 다 먹었어요. 더 드실 수 있어요? 아, 완전 가능하죠. 대경 씨는요? 네, 저도요. 그러면은 저희 리필할까요? 좋아요. 아, 오랜만에 좀 배부르게 먹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신압으로 우리말 시간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고 계신가요? 식구들과 함께 외식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오늘은 외식하면서 나도 모르게 쓰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오늘의 열쇠말, 외식입니다. 이 음식 사진 보이시나요?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검색어를 치키다시라고 설정했더니 나온 결과물입니다. 치키다시는요, 이렇게 상차림의 주 음식과 함께 나오는 반찬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말로는 곁들임 아니면 밑반찬이라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근사한 일식집에 갈 때 우리 아이들은 어쩌나 고민되실 텐데요. 이렇게 메밀소바를 함께 준비해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바라는 단어가요, 일본어로 메밀국수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간단하게 메밀국수라고 말하면 더 좋겠죠? 나베 우동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베는 냄비라는 뜻의 우리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냄비 우동이라고 순화할 수 있겠습니다. 국물을 칼칼하게 만들고 싶을 때 넣은 다대기도요, 다진 양념이라는 우리말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 그것도 한 번에 확 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플레이팅을 예쁘게. 방금 들었던 이 플레이팅은요, 앞서 말씀드린 음식들을 손님 앞에 내놓을 때 예쁘게 담은 모양을 말하는데요. 우리말로는 담음새라는 근사한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답니다. 외식할 때 쓰는 알쏭달쏭한 외래어들 우리말로 바꾸면 모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압으로 우리말이었습니다. 네, 추석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요, 이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지구와 달이 나란히 놓이면서 평생 한 번 보기 힘든 한가위 보름달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100년 만에 가장 둥근 보름달이라고 하네요. 네, 올해 보름달을 놓치면은 2060년에나 완전한 추석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오늘 보름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